진짜 예쁘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독립문에 와 있습니다. 독립문. 이 독립문 하면은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떠올려야 돼요. 1890년대 후반 이제 우리나라가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겠다. 이제 정말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만의 주체적인 그런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다른 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난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단체가 세워지게 됐는데, 자,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좀 주도해서 건설했던 건축물이 바로 이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을 통해서 독립문을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굉장히 이 독립문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상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큽니다.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지금은 여기 서울 시내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사실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서울 시내 일대는 한양 도성 일대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궁궐을 제외하고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벽돌로 쓴 엄청난 건물인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게 뭐야 하고 생각이 들게끔 할 만하게 큰 충분한 크기의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이거는 뭐지? 너무 뜬금없이 이게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영원문의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영원문, 갑자기 또 독립문 말고 영원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원문이 과거 조선시대 때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그 건물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 청나라의 사대를 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다름없이, 실제로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였었는데, 자, 이러한 영원문을 헐어버리고, 자, 영원문이 있었던 자리에 영원문을 헐어버렸다. 그건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이 영원문이 있었던 자리 뒤에 거대한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젠 더 이상 청나라에 사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의 조선, 나중에 대한제국을 그리겠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문의 수수 위에 이 큰 커다란 독립문이 세워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역사적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을사조약 이후에 대한제국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게 사실상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완전히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역사엔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통치당하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 민족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본의 지배에 항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최초로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 무단 통치 속에선 일본은 경찰 말고 일반 경찰이 아닌 헌병들이 경찰 노릇을 하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학교에서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수업을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기억나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요. 베르사유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뭘 주장했다고 했습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회전국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약 내용이었지만, 하지만 어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민족 자결주의에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그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은 뭔가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래,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비롯한 일부 우리 민족 세력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좀 더 조직적인 움직임, 만세운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민족대표 33인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만세 운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곳, 종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3.1 운동이 시작되었던, 3.1 운동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탑골공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탑골공원은 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바글바글한 공간인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이 탑골공원에서 아주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3.1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만 또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네, 뭐 계속 이제 보여줬지만 여기가 팔각정이고요. 탑골공원의 팔각정. 네, 이 팔각정에서 학생이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소예요.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한국 근대사 탐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곳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광화문을 비롯한 종로를 등의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으로 해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양화진에 왔고요.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무덤이에요. 무덤. 일종의 공동묘지예요. 지금 거의, 지금 봐봐요. 해가 지고 있거든요. 지금 해가 지는 무렵에 공동묘지라니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 양화진은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냐면은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이겠죠.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들과 통섭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절도산 성지 같은 곳처럼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서양과의 교역이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등과 같은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 기독교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포교도 허용을 해주게 되면서 수많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이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종교를 조선에 전하려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오랫동안 기독교 없이 우리만의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종교를 가져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박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제국주의자들,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는 미국,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국주의에 동조했던 선교사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선 땅에 온 경우도 저는 많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당시 조선이란 나라에 가장 고통받고 힘없던 사람들, 여성들이라든가 노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선교사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알렌 선교사의 경우는 의사였거든요. 그 알렌 선교사가 뭘 했냐면은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을 세우기도 해요. 갑신정변 당시 민혁액이라는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써 고종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근대적 병원을 세우고, 근대 의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도 있고, 헐버트 선교사라는 사람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자주 국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우리를 도와줬던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 당시에 고종 황제와 그 헤이그 특사 3인방을 도와서 대한제국의 국권 수호를 위해서 정말 힘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실 사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셔우드 홀이란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실을 들여와서 단지 이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게 아니라 결핵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만큼 수많은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곁에 계셨고요.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힘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절두산 성지입니다. 성지라 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지일 수는 없을 거고, 천주교인들의 성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이 최초의 흥선대원군이 기억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권 당시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쳤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인해서 조선이 위협을 받자 흥선대원군이 뭔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거죠. 오히려 프랑스랑 힘을 합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잠깐만요, 계단 올라오느라 너무 힘들다. 프랑스랑 조선이 힘을 합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유생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어디 서양 오랑캐들과 감히 통상을 하려 하느냐라는 반발이 있었고요. 그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조선의 사상에 충실한 사람이지 천주쟁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을 흥선대원군이 뭔가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했느냐, 당시 조선에 있었던 천주교인들을 싸그리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래서 어디서 잡아서 죽였느냐, 이 서울 인근 절두산이라는 곳에 천주교인들을 우르르 모아다가 거기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절두산 성지가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뒤에 있는 이쪽이 절두산이에요. 이제 천주교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종교를 끝까지 지켰다가 목숨을 잃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성지로 불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 사건이 바로 맞습니다. 병인박해죠. 이 병인박해는 단순히 병인박해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이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인들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한강, 아름다운 한강 너머에 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 의회 역사는 우리 서영사 세계사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사회 시간에도 국회에 대해서 배웠죠.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저기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는데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한강, 저쪽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화면에 다 담지 못하지만 정말 지금 한강이 너무 예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애인이랑 데이트 오세요. 진짜 예쁘다 한강.